상가보호법은 딱 세 군데예요. 판례가 없기 때문에. 첫째는 권리금 수수얘기가 제일 중요하고, 권리금. 개정된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권리금 수수 기회를 보장하는 거. 여기가 가장 탑픽이고,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갱신 청구권 제도, 그 다음에 보증금 액수와 관계없이 모든 상가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제도. 딱 셋 중에 하나예요. 판례가 없기 때문에. 여기만 볼 줄 알면 돼요. 상가보호법에서는 대항력, 우선면제, 최우선면제 이런 거 안 중요해요. 무조건 이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넘기시면 386쪽에 2번에 이 법은 환산보증금 이하의 상가 임대차만 이벌 정받는다. 그래서 액수가 나와 있죠. 그래도 액수는 늘 이렇게 지문에 한두 지문 물을 수 있는 거 이렇게요. 모든 상가 임차인이 아니라 서울에서 얼마 이하 인자? 9억 원. 수도권 과밀 억제권 얼마? 6억 9천. 광역시 얼마? 5억 4천. 그 밖에 얼마? 3억 7천만 원 이하 인자. 그래서 9억 원, 6억 9천, 5억 4천, 3억 7천 이하 인자만, 이 소액 상인만 이번에다 보호 받는다. 다만 상가에서 보증금을 환산할 때는 월세가 있다면 월세와 100을 해서 보증금에 합쳐라. 초과하는 사람은 이번 적용이 없다. 그런데 거기 보면 3번 봐보세요. 3번이 제일 중요한 얘기죠. 환산 보증금 액수를 초과해도 인정되는 거. 이 얘기죠. 다만 다음과 같은 네 가지는 상가, 점포, 사무실 임대차라면 상가건, 사무실이건, 점포건, 임차인이라면 액수 관계없이 보증금이 20억이든 30억이든 모두 인정되는 제도가 네 가지가 있다. 꼭 기억하라 했죠? 네 가지는 첫째, 액수와 관계없이 인도 플러스 상가는 대항 요건이 뭐냐? 주택은 인도 플러스 전신구야. 이걸 못 갖추면 아무도 못 받아요. 상가보호법을 적용받으려면 상가 인도 플러스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이걸 갖춰야 돼. 사업자 등록이 안 난 사람은 보증금 이거 이하이더라도 아무도 못 받아요. 그래서 이것만 갖췄다면 상가 인도 플러스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돼 있다면 이 두 가지 갖춰줘야 돼. 그래야지 보호받는 건데. 그렇죠? 액수항에 보호받는 건 첫째, 대항력은 이 길부터 대항력은 액수항에 모두 인정해주겠다. 대항력. 보증금이 20억이든 30억이든. 그 다음에 권리금 수수 기회는 보증금이 30억이든 40억이든 다 보장해 주겠다. 세 번째는 최초 계약일로부터 몇 년까지? 10년까지 갱신 요구 제도는 액수와 관계없이 모두 인정해 주겠다. 보증금 20억이든 30억이든 10년까지. 네 번째는 액수 초과하더라도 3기의 차임이 연체됐을 때 임대차 해지 사유는 모두 적용해 주겠다. 그러면 이게 개정되기 전에는 대형 상인 9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들은 몇 기였어요? 2기였다고. 상가법을 적용받으면 석 달치 월세 밀렸을 때 해지 사유지만 상가법을 초과하는 대형 상인들은 민법을 따라가기 때문에 2기였다면 통일이 안 돼 있었어. 그런데 지금은 액수 관계없이 해지 사유 모두 3일 해주겠다. 똑같아요. 그럼 다른 점 같은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상가법을 적용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 다른 점이 뭐냐? 보증금액이 대통령이 정하는 9억 원, 6억 9천을 초과하는 대형 상인들한테는 첫째, 최단기의 보장이 없어요. 이게 없어요. 상가법을 적용받으면 일주일, 석 달, 6개월 이 계약만 해도 최단기 1년은 주장할 수 있어요. 또 상가법을 적용받으면요
올리더라도 차임 증액제한이 있어. 차임 증액제한. 상가벌 청구받으면 1년에 얼마에서 못 올린다. 20분의 1, 5% 증액제한. 이 증액제한이 있는데 이 대형 상인들은 이거는 적용받을지언정 이게 적용이 없어요. 적용이 없어요. 또 하나 보증금이 9억 원, 6억 9천을 초과하는 대형 상인들은 상가 인도 플러스 사업자 등록 플러스 확정일자 받았어요. 확정일자 받더라도 대형 상인들은 경락대금에 우선 변제권이 있다 없다? 이게 없어요.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최우선 변제는 논할 필요 있어? 논할 필요 없어요? 논할 필요 없지. 이미 9억을 초과하는데 무슨 최우선 변제예요. 확정일자 받을 때 이건 경락대 배당 못 받아요. 또 하나는 임차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가 없어요. 이 제도가 없어요. 상가벌 적용받으면 계약이 끝났을 때 보증 안 빼주면 똑같아. 상가 소재지 관할법원에 쫓아가서 임차 명령 내놓으면 상가를 비우더라도 사업자 등록된 날의 대항력, 확정일자 우선 다 유지시켜주는데 대형 상인들은 이 제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가벌 적용받아야지 있는 거야. 단다시 문제 나오면 여기 나올 확률도 있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내가 중개 사무실을 얻는데 평택 얼마예요? 그럼요. 3억 7천만 원 이하. 그럼 보증금 1억에 월세를 얻으면 270만 원 이하를 얻으면 되겠네. 그렇죠? 넉넉해. 근데 굉장히 비싼 상가 점포라 액수가 넘어버려. 이걸 초과해. 초과하더라도 이건 적용받아. 그럼 액수를 3억 7천을 초과하면 월세 오파에서 이거는 적용받을 수가 없어. 특히 이게 이제 가장 큰 효과가 있는 거지. 이게. 상가로 적용받으면 아무리 올려도 1년에 5% 이상 못 올리지만 상가로 적용받지 못하면 내가 원하면 10년까지는 장사할 수 있지만 1년에 5% 이상 올리지 못한 법에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큰 소용이 없는 거야. 20% 올려달라. 10% 올려달라 그러면 대책이 없잖아 이렇게요. 실제는 이게 제일 큰 차이가 있는 거야. 이걸 전반에 못 받는 차이점은. 자, 요거 간단하게 무슨 논리가 아니니까. 자, 그런 다음에 어디를 볼 것이냐. 389쪽에 5번에 갱신요구권. 여기 별표 또 2개 쳐야죠. 갱신요구권. 제가 해주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예요? 요즘에 와서는 제일 중요한 역할은 양을 줄여주는 거야. 양을 줄여주면서 어디를 해야 되는지, 같은 시간 써도 어디를 봐야 되는지, 시간이 안 되면 어디를 볼 필요 없는지. 물론 제가 정리 안 해준데도 나오겠지, 두세 문제. 그럼 버린 한이 있더라도 양을 줄여서 거기를 반복하셔야 돼. 자, 갱신요건 389쪽에 여기에요. 자, 이 갱신요건은 아까도 봤지만 보증금, 액수와 관계없이 모든 상가 임차인에게 인정돼요. 다 인정돼요. 갱신요건은 언제로부터 10년까지 잡아보세요. 모든 상가임차 최초 계약일로부터 원하면 몇 년까지? 10년까지는 갱신을 청구하면 상가 임대인은 정당 이유 없이는 거절할 수 없다. 원하면 10년까지는 다 장소 있는데, 그런데 나는 그들을 알아. 객관식이니까 속일 때 어디 속이겠어? 10년, 5년, 3년, 7년 이거 너무 유치하고 민법 숫자 꾸는 학문이 아니야. 그런 세법이라든가 이런 거 숫자 정리하지만 여길 속인단 말이야. 최초 계약일부터 10년까지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모든 상가 임차인들은 보증 액수와 관계없이 계약 만료일로부터 10년까지는 맞아요? 틀려요? 틀리는 거지. 그냥 만료부터 10년 그러면 11년, 12년 가는 거지. 응? 계약 만료부터 10년 그러면 이미 1년 썼잖아. 11년 가는 거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민법도 시험장 가면 숫자가 나와. 여기저기. 하나 숫자 나올 때는 숫자 앞에 붙은 문장을 조심하셔. 숫자 5년, 3년, 7년 이거는 알아. 그거가 문제가 아니라 이 단어. 계약 만료일부터가 아니라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까지죠. 이렇게. 그런데 갱신 청구도 그냥 가만히 있다 되는 게 아니야. 이 기간 놓치면 안 돼요. 계약 만료일 6개월 전부터 계약 만료일 언제까지? 2개월 전이 아니야. 여긴 또 1개월 전까지야. 주택은 뭐든지 다 뭐예요? 주택은 뭐든지 2개월 전과 통제, 2개월 전까지. 근데 상가보호법은 2개월이 아니라 1개월 전까지예요.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주택은 뭐든지 2개월 전까지 통지. 여기는 1개월 전까지. 이때 갱청돼, 이때. 이 기간 놓쳐버리면 갱청권 없는 거예요. 요거 날짜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있다 보면 권리금 수수기에는 또 달라. 권리금 수수기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만료일까지. 근데 갱의 청구는 만료일까지가 아니라 1개월 전까지. 이런 헷갈려 죽겠어 아주 그냥. 주택은 2개월, 상가는 1개월. 그런데 이 갱의 청구는 상가 전차인에게도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교재에 없어 이거. 자, 상가 임대는 동의받은 전차인이야. 동의 안 받은 전차는 무단 전차 말할 거 없고 상가 임대인 동의하에 전대를 놨어. 근데 상가 임차 중앙에 임차인은 갱신을 원하지 않아. 그냥 보증받고 나갔으면 좋겠어. 근데 전차인은 더 장사하기를 원해. 동의받은 전차인 얘기하는 거야. 그럼 상가 전차인도 갱청권 있어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상가 전차인 갱신 요구할 때는 남은 잔여 기간 내에서 얘도 10년까지 그럼 틀려요. 단에 10년까지 그러면 얘는 틀려. 잔여 기간이 뭐냐면요. 상가 본래 임대인과 임차인이 이미 3년을 썼어. 3년 쓰고 나서 전대를 놓은 거야. 남은 계약기간 몇 년 내에서? 7년 내에서. 상가 임대인과 상가 임차인이 이미 5년을 썼어. 전대를 놓은 거야. 전체 장사하기를 원해. 남은 게 몇 년 내에서? 5년 내에서. 상가 임대인 이제 쓰고 남은 잔여 기간 내에서만 요구하는 거고. 그 전차인 요구할 때는 직접 상가 임대인이 직접 요구할 수는 없고 중간 껴있는 상가 임차인, 중앙에 상가 임차인을 뭐해서? 대의해서 요구해야지 직접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어쨌든 전차인도 갱청은 있다 없다? 있다. 다만 요렇게 해라 요렇게. 그렇지만 갱신, 거절 사유가 8가지가 쭉 나와 있죠. 다음 같은 경우는 상가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외울 거예요? 안 외울 거예요? 나 외운다는데 무서워 죽겠어 아주 그냥. 뭐든지 앞절 따서 막 외워. 막 앞절 따서 외우고 어디다 쓰는지도 몰라. 하도 앞절 많이 따갖고. 외우지 않아도 돼. 상식이야. 이게 상식이 모자랄 때 갱신해 주겠어. 모자랐다고. 다만 주의할 것은 우리 교재 389쪽 맨 밑에 2번에 있는 보시면서 이 기간이 몇 기? 3기. 그런데 이 상가보호법에는요, 이 3자가 잘 나와. 3자가 잘 나오는데 이 3개 참이 연체되면 다음 같은 3가지를 당해. 상가보호법에서 석 달치 월세 밀려버리면 이 3가지가 인정이 안 돼. 일단 갱신 청구가 안 되죠. 갱신 청구권 행사하면 얘가 뭐 할 수 있어요? 상가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어요. 3기 참이 연체된 사람은 요거 인정이 안 되고 또 하나 뭐예요? 석 달치 월세가 밀려버리면 임대차 해지 사유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석 달치 밀렸는데 얘가 해지 안 했어. 그냥 보증 까버렸어. 6개월치 밀렸어. 해지 안 해도 되는 거야. 해지는 안 했지만 갱신 청구 들어오면 갱신은 못 해줘 인간아. 해지할 수도 있고 해지 안 해도 갱신은 안 해주죠. 또 하나는요. 3기 연체된 사람은 권리금 수수 기회를 박탈당해요. 이게 인정이 안 돼. 3가지. 석 달치 월세 밀려버리면 3가지 불이익을 당한다. 꼭 기억하셔야 돼. 저런 것들 객관식이니까. 이렇게요. 자, 1호. 그 다음에 7호 조심하면 되지. 뭐 7호. 나머지는 2호, 3호 뭐 보면요. 다 상식적인 얘기야. 쌍방 합의하에 보증금을 합의하에 상담 보상을 제공했다. 무단 전대했다. 중과실로 파손했다. 일부가 멸실했다. 다 갱신원 사유지 이게 상식이죠. 그런데
7호 조심하라 그랬죠? 제가 7호. 상가 임대인이 상가 건물의 전부 또는 거기 있어요. 체크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 대부분을 재건축하기 위해서 점 회복이 필요할 때. 근데 여기를 어떻게 속이면 안 돼요? 전부 또는 대부분을 재건축하는 거야. 일부를 재건축하기 위해서 갱신 거절할 수는 없고 전부 또는 대부분을 재건축할 때. 재건축하기 위해서 점유 회복이 필요할 때는 갱신 거절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중에 하나 요건은 갖춰야 돼. 그렇지만 무조건 다 이거 악용할까 봐. 자, 재건축할 때 갱신 거절할 수 있지만 사전 뭐였을 때 사전 고지. 이미 계약 맺을 때부터 여기 10년 못 씁니다. 저 2018년인데 2021년에 재건축할 겁니다. 3년 빼기 못 씁니다. 그래도 들어오셨습니까? 라고 계약 맺을 때 사전 고지한 경우. 사전 고지하지 않아도 안전에 우려 생겼다. 장마 때 건물이 기울었어요. 안전 생겼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여기 왜 공법이죠? 공법. 뭐 도정법 이런 거요. 다른 법령에 따라 재건축할 때. 내 개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용산 무슨 지구래 다 재건축한대요. 이 세 가지 경우에만 갱신 거절해라. 안전 우려, 사전 고지, 다른 법령. 이때만 경찰이 된다. 여기요. 그 과정 보면 되죠. 뭐 그 밖에 8번에 보면 의무 현저 위반했을 때 뭐 이런 얘기들이 상식이니까 나머지야. 그거만 주시하시면 되고. 그렇지만 몇 년까지라고요? 10년까지지만 갱신 청구에 10년을 쓸 수 있더라도 차임을 올릴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갱신은 내가 원하면 10년까지 갈 수 있으면 그렇지만 1년에 1회 이상 올릴 수 없지만 5% 증액제. 차임을 올릴 수 있다. 차임은 증액할 수 있지만 5% 이상 못 올리죠. 못 올린다는 얘기나 차임은 증액할 수 있지만 5% 증액제한을 적용받아야 돼요. 그래서 5% 계속 올릴 수 있어. 응? 그러면 한 45%까지 올라가네. 10년이면. 못 올린다는 얘기는 아니다. 자, 뭐 그 정도 얘기만 볼지하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어려운 게 뭐 있나? 판례가 있나? 뭐가 있나? 그래도 낼 게 없으면 이런 거 내는 거예요. 또 사실할 때 중요한 거죠. 이런 게. 아직까지는 분쟁이 없어서 판례는 없지만. 그 다음에 권리금 수수비에. 자, 우리 교재 보시면 391쪽에 2번에 권리금 해수기의 보역의 별표 3개예요. 나올 만한 것이 거의 정해져 있어. 아무거나 묻지 않아요. 요즘은. 자, 누구한테 권리금 해수기를 보장해 줄 것이냐. 이것도 마찬가지죠. 모든 상가 임차인들은 보증금 액수와 관계없이 권리금 수수기는 모두 보장받아요. 액수가 초과하더라도. 그런데 상가 임차인이 권리금 받아 나가려면 반드시 이 계약 기간 만료 전 몇 개월 전부터? 6개월 전부터. 계약 기간 만료 1개월 전이 아니라 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여기 또. 여기서 요거 조심하셔야 돼. 왜 6개월 강조하죠? 기존에는 불과 1년 반 전만 해도 이게 3개월 전부터 만료 시까지였는데 너무 짧다 3개월이. 그래서 6개월로 연기해 준 거야. 3개월 늘려준 거야. 바뀐 거야, 작년에. 바뀌었기 때문에 조심하자. 숫자. 3월부터 만료가 아니라 6개월 전부터 만료 시까지. 이 사이에 상가 임차인 네가 스스로 신규 임차인을 이 사이에 주선하라는 거죠. 주선해서 이 사람으로부터 네가 권리금 받는 것을 상가 임대인이 방해하지 않겠다. 그러면 얘가 신규 임차인 구했어. 그래서 뭐 시설비, 뭐 영업 노하우, 뭐 단골 손님 등등등 비품 뭐 이런 등등 해서 권리금 5천 받기로 했어. 그리고 그대로 임차권은 승계받기로 했어. 오케이, 합의됐어, 임차인이랑. 그러니까 임차인 합의가 됐다면 상가 임대인이 어떻게 주라는 거예요? 이 사람과 계약을 맺어주라는 거죠. 계약을 맺어줘야지만이 얘가 이걸 권리금 받고 나가죠. 그래서 정당이 없이는 상가 임차인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권리금 수수기를 얘한테 받는 걸 보장해 주라는 거지. 권리금 해수기를 보호한다 해서 상가 임대인이 빼준다는 얘기는 아니지. 이렇게요. 요때까지. 그런데
다음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아니고 교재에 뭐 이런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다음 같은 경우는 권리금, 수수 기회를 보장받을 수가 없어.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럼 다음 같은 경우는 권리금 수수 기회를 보장 안 해준다는 얘기는 신규 임차인과 임대 계약 맺는 것을 이 사람 계약 맺는 것을 거절하겠다는 거야. 계약 못 맺어주겠다는 거야. 그럼 가만히 읽어보면 상식이야, 상식. 거기다가 그렇다고 상식이 쓸 수는 없어. 390쪽 봐보세요. 이게 상식이지 뭐 이게. 390쪽 봐보세요. 4번에. 맨 위에 있어 392쪽.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을 본다. 1. 첫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데려온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대요. 자력 없는지 어떻게 알아? 이제 그냥 애매하지, 추상적이지만 새로 들어온 상가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이 파산고 받은 사람이야, 법원부터. 그럼 그런 거는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자료가 없는 사람이 인정되잖아. 파산을 받거나 뭐 이런 거, 이런 사람들. 또는 두 번째, 임차인이 주도한 신규 임차인이 데려온 자가 임차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유지하게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다 애매한 얘기지만 뭐 신용불량자에 걸렸어, 뭐 등등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그러면 맨날 내는 건 요것밖에 안 되는 거야. 1번, 2번 애매하니까. 맨날 3번 체크하셔야죠. 임대차 목적의 상가 업무를 상가임대인이 얼마 이상, 1년 6개월 이상 뭘 사용할 때, 비영리를 사용할 때는 갱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얼마 이상? 1년 6개월. 그렇죠? 이 세 가지 경우고, 그 다음에 세 가지 경우고, 이거 다 중요한 게 뭐야? 이런 상식이야. 이렇게 읽어보면 모자랐다고 이걸 해주겠어. 그럼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갱신, 거절 사유 아까 8가지가 있었죠? 10년 갱신 사유. 여기에 해당될 때는 권리금 수수 기회가 없어요. 같이 가는 거야. 중과실로 파손한 때, 무단양도, 무단전환 때, 3개 차임이 연체될 때, 의무를 현저 위반했을 때, 재건축에 때려 부시는데 이 계약 맺어주면 어떡해. 갱신거절사 8가지가 권리금 수수 기회를 보지 않은 8가지 또 겹치는 거야. 그 8가지 해당될 때는 상가 임차인들은 권리금 수수 기회가 없다. 요걸 알아두는 게 더 중요해. 교과서고 나열된 거보다. 올려. 자, 그런 다음에 한두 가지 여기서 이제 나올 만한 거. 객관이 맞춰서 봐야 돼. 뭐 복잡한 판례, 그거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거 소개해봤자 기억이 나지도 않아. 파란 글 막 써놓은 거 읽어봤자 뭔 소리도 모르고 기억도 안 남아.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자, 그런 다음에 예를 들면 산업, 유통, 산업, 발전법에 따라 이런 얘기는 원래 좋은데 대형 상가, 준대형 상가. 자, 이런 데 들어온 사람들은 권리금 수수 기회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데 뭐라 하세요, 제가? 대형 상가. 롯데마트, 이마트, 이런 데 안경점, 타이어점, 약국. 이런 데는 10년까지는 장사할 수 있어, 괜찮가면. 근데 권리금 수수 기회는 없다. 백화점 이런 데 입점, AK 백화점 이런 데 입점한 임차인들은 권리금 수수 기회 보장 안 해주겠다. 또 하나, 국유, 이 재산법에 따른 국공유 재산, 국공 재산에 들어온 임차인들은 권리금 수수 기회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데가 어디가 그래서 제가 철도에 있는 홍익회, 풀빵 말아 파는 사람들, 있잖아요. 또 지하상가, 강남 지하상가, 고스톱밀러 지하상가가 그런데 서울시 거란 말이야. 10년간 갱신할 수 있지언정 권리금 수수 기회는 인정하지 못하겠다. 이런 데 들어온 임차인들. 하지만 전통시장에도 이 자판 펴놓고 이 월세 내고 장사한단 말이야. 3평밖에 안 되지만 전통시장의 임차인들은 권리금 수수 기회를 보장한다, 보장하지 않는다? 보장한다. 이거 왜 중요하다 그랬어요? 처음에 법을 만들 때 이 사람들 뺐어요. 근데 다시 넣어준 거야, 재작년에. 그렇기 때문에 되는 거야. 요거 알면 돼요. 더 이상 볼 게 뭐 있나? 그런데 정단이 없이 상가 임대인이
상가 임대인이 권리금 수수 기회를 박탈했어. 새로 임차인과 계약 맺는 것을 거절하는 바람에 끝까지 권리 못 받았어. 이렇게 이런 데 해당되지도 않는데, 그렇다면 권리금을 박탈했다면 상가 임차인이 권리금 수수를 보장하자는 임대인에게 상가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얼마 내, 몇 년 내 손해배상 청구하라? 3년 내. 3자 폭 좋아해. 다 3자야. 3년 내, 3년에 소멸시효가 걸려. 3년 지나면 손해배상 못 하는 거예요. 3년. 그런데 종료하고 3년 내 청구해야 되는데 3년 청구하는데 높은 금액, 낮은 금액 둘 중에 낮은 금액을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그래서 종전에 신규 임차 받으려고 했던 권리금과 임대 종료 시의 권리금 중 둘 중에 낮은 금액을, 작은 금액이죠. 적은 금액을, 높은 금액이 아니에요. 큰 금액. 큰 금액이라 써도 되겠죠. 이게 아니라 둘 중에 적은 금액을 요거 하라는 거죠. 아까 주택에서는 주택 임대인이 직접 거주한다고 해서 여기서 나갔는데 2년을 거주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임차 놨다면 정전 임차인은 집주인에게 2년 내에 다시 임대 놨다면 둘 중에 높은 금액, 낮은 금액, 높은 금액, 큰 금액을 손해배상. 여기는 작은 금액. 달라요. 객관식은 그런 걸 조심하셔야 돼. 교재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내가 여기 보면 그 3번 봐보세요. 5번에 3번. 그래서 뭐 그와 같은 사정 어쩌면 쭉 파란 글씨 막 나오잖아.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난 이런 게 지문 나오기 어렵다는 거야. 왜? 지문이 세 줄씩 써야 되잖아. 세 줄씩. 세 줄씩 이거 세 줄 쓰려면 여러분들 그거 시험장 가면 이거로 보면 4줄, 4줄 나오는 거야. 간략간략하게 지문을 쓸 수 있는 것들이 이 지문으로 선정되는 거지. 뭘 설명하는데 지문이 막 5줄씩 나가야 돼.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선정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장황해서. 이렇게 보면 되네요. 끝났네, 상가보법? 참 쉽기도 해요. 이건 상가보법은 줍줍이야, 줍줍. 그냥 주워 오면 돼, 가서 그냥. 줍줍이야, 버려야 돼, 막 버려, 그냥. 주워 오면 돼, 이건. 어렵게 아무것도 없어. 이 중인데 다 봤잖아. 뭐 판례가 있나, 뭐 사례가 있나. 줍줍하면 돼요. 여기만 줍나? 정서 주워 올 수도 있어. 중에서 실무에서도 주워 올 수 있어. 응? 딱 거기야. 논점은 세 군데야. 다른 거면 판례가 있나, 뭐가 있나. 상호 보면 이걸 물어야 딱 뭘 물어. 오케이. 참 쉽기도 하여라.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주임법과 상임법의 차이점. 난 안 나올 거라 봐. 이런 거 낼 틈 없어. 일이 중요한 이런 거 물어야지 낼 틈 없는데 그래도 만들어 놨으니까. 일단은 가장 큰 차이점은 일단은요. 주택임대보호법은 대원칙이, 주임법은요. 우리 같은 자연인들만 이걸 정받는 거야. 주택은요. 원칙적 법인은 이번 보호 대상이 아니야. 다음 법인 중에 예외 있다 없다? 있다. LH공사 요즘 난리가 아니야. 뭐 LH공사 이런데 또는 뭐 SH공사,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서울 뭐 도시공사 이런데 또는 중소기업에 따라 기업된 중소기업에 따라 등록된 중소기업 그렇죠? 이 두 군데는 예외지만 법인이 정한 대상이 아니야. 하지만 상가보호법은 액수가 9억 원 이하만 들어와 버리면 상가는 자연인이건 법인이건 다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제일 큰 차이점은 이거야 일단. 법인도 상가 사물 전포를 9억 원 이하로만 얻으면 6억 9천 이하만 얻으면 다 적용받아. 주택은 자연인의 원칙이죠. 또 주택은 독특하게 어떤 제도가 있냐. 주택임대법은 이 사실혼관, 혼인신고가 안 된 이 사실혼관계 보호제도가 있어요. 이 참 특이해. 우리 민법에서 우린 법정원인데 혼인신고가 안 되면 아무것도 인정하잖아. 그런데 주택임대보호법만은 혼인신고가 안 된 가정 공동세 동거인이 보호해주겠다. 한 명이 사망하면 그 사람의 임차보증금과 임차권 승계를 인정해주겠다. 이 보호제도가 있어요. 승계 인정해줘요. 그런데 상가보호법은 상가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했다고 해서 그 상가 임차권을
사실혼 관계자한테 승계시키지 안 시켜줘요. 이거 없어요. 이 제도가 없어요. 아, 사실혼 관계 보호제도는 주택에만 있구나. 상가는 없구나. 차이점 이런 거야. 아, 나머지야 보면 되는데 다만 주택 상가원 둘 다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아니, 나머지야 다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확정일자 다 법정 양식 다 똑같이 가는 거고 둘 다 자료 열람, 열람제도라든가 정보 공개. 요것은 둘 다 주택이건 상가건 모두 인정한다죠. 주택도 주택 임대인의 동의서만 갖고 오면 다 보여줘. 그 주택에 확정일자 찍은 사람이 몇 명씩 찍었는지, 예를 들면 임차 보증이 얼마시라 돼 있는지 다 보여줘. 이렇게요. 자료 열람제도는 둘 다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가 중요한 거야. 나머지야 읽으면 되고 아무것도 아니고 나머지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집합건물법이에요. 우리가 집합건물법은 마음을 조금 비워야 돼. 마음을 비워야 돼요. 마음 비운다는 게 뭐예요?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려라 인간아. 이렇게 마음을 비워야 돼. 이게 주택보호법은 굉장히 장한 법이에요. 법조문 자체가 66개 법조문이 있어. 법조문이. 집합건물법이요. 법조문 66개가 조문이 있고 한 조문마다 한글이 많이 붙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파트 관리업무를 주택관리사를 뽑는 시험이라든가 관리소장 할 것 같으면 굉장히 상세히 공부해야 돼. 이거랑 이 법이랑 집합건물법이랑 공동주택관리령 이 두 개만 하고도 그 10문제씩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한 문제 때문에 우리가 자세히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야. 근데 들어가면요. 이게 또 법이 또 이중성을 띠고 있는 법이야. 법의 규정이 있고 실무 파트가 섞여. 실무 파트가. 회의를 소집할 때 어떻게 소집할 것이냐, 정족수 얼마냐, 결의할 때 어떻게 결의할 것이냐, 관리인의 업무 영역이 뭐냐. 이런 거 물으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한 문제 때문에 그걸 상세 다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의 시험이 쉬우면 딱 예상한 부분만 딱 줘. 시험이 어려우면 듣도 보도 못하면 줘갖고 선생님 문제 나오면요. 다 찾아봐야 돼, 우리도. 왜? 그거까지 모르거든, 우리도. 찾아봐야 돼, 다 선생님들도. 봤더니 그런 판례가 있어. 봤더니 그런 규정이 있네. 한 문제 때문에 66개 법조문과 모든 판례를 다 알고 있는 선생은 없어, 민법 선생은. 주택과세 가르치는 선생들이라면 다 알겠지. 여기 4-5문제씩 나오니까. 그러니까 참 이게 애매해. 그래서 우리는 딱 여기에 승부를 걸어야 돼. 여기가 나오면, 올해 시험 무난했다. 여기가 처음 보는 그 판례 물으면 너나 난리가 나는 거야. 몰라, 대충 찍는 거야. 재건축. 제일 중요한 건 재건축이에요. 중요 시험에서. 요게 제가 올해 꼽는 타픽이고. 두 번째는 그래도 아파트 상가 이런 데서 중개만 보려면 우리가 공동주택에도 중개사 사무실 많잖아요. 그래도 관리단, 요즘 많이 묻는 게 관리단, 관리인 정도는 정확히 알아두셔야 돼요. 관리단이 관리하는 업무가 뭐고. 세 번째는 공용 부분이에요. 집합건물의 공용 부분에 관련되는 이야기. 이거 말고도 대지권이 어떻게 들어가면 골치 아파. 등기법에서도 모르는 대지권을 집합건물에 내가 설명할 수가 없어. 대지권 표시가 뭔지, 대지권 표시 목적인 토지가 뭔지 이런 걸 구분할 수는 없어. 근데 어쨌든 이 세 군데에서 우리는 승부를 보자. 어쩌릴게요. 자, 먼저 393쪽에 1번에 구분 소유권 전유 부분. 그런데 1번 봐보세요. 391번. 구분 소유권의 성립. 자, 밑줄. 구상 독립성 플러스 이용상 독립성 플러스 구분행위가 필요하다. 우리가 구분검을 들려면 일단 용어가 우리가 구분검을 아파트 연립 빌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현대 아파트 가동 한 동 전체야. 이게 15층짜리인데
이 한 동 전체를 부를 때는 뭐라 불러야 돼? 이거 전체를 부를 때는. 집합 건물이다.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야. 내가 현대아파트 가동 5층 503호, 503호를 내가 갖고 있는 사람이야. 내가 503호. 여기 내 소유자야. 내 건 부를 때는요. 구분 건물. 나는 현대아파트 가동 5층 503호의 구분 소유자야. 내 건 부를 때는 구분 건물, 구분 소유자. 전체를 볼 때는 집합 건물.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런데 이 구분 건물이 되려면 한 동의 건물 구분 건물이 되려면 어떤 구분 건물이 되는 것이냐 그러면 반드시 물리적 요건을 구비해야 돼. 물리적 요건. 이게 구비가 안 되면 절대 구분 건물이 안 돼요. 일단 이거 필수 요건이야. 물리적으로 뭘 갖춰야 되냐. 일단 구조상 독립성 플러스 그리고 그리고 이용상 기능상 독립성.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구비해야 돼. 이 구비가 안 되면 비록 이 두 가지가 구비가 안 됐다면 구분 건물로 등기하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가 돼요. 두 가지 반드시 갖춰야 돼. 이 두 가지 갖춰진 상태에서 이것이 단독 건물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이 구분 건물이 될 수도 있어. 이게 갖춰졌더라도. 자, 내가 내 돈 들여서요 5층짜리 건물을 신축했어. 내가 도로가에. 그 5층짜리 구분 건물이 될 것인지 5층짜리 단독 건물이 될 것인지는 누구 의사에 달려있는 거야? 내 의사에 달려있는 거야. 이걸 갖췄더라도 내가 등기를 어떻게 냈느냐. 등기를 표제부, 갑골고 표제부에 1층 면적, 2층 면적, 3층 면적 쫙 다 적어버렸어. 하나로 등기를 해버렸어. 단독 건물이 되는 거야. 내가 1동의 표제부, 그래서 표제부 다 적은 다음에 1층부터 표제부를 다 따로따로 껴버렸어. 내가 5개를. 그럼 구분 건물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물리적 요건을 구비한 상태에서 구분 건물이 될 것이냐 단독 건물이 될 것이냐는 구분 소유자의 뭐에 달려있다? 의사. 구분 행위라는 얘기가 의사에 따라 달려있는 거야. 이거 하셨다 무조건 구분 건물이 되는 건 이거 될 수도 이게 될 수도 있는 거야. 이거에 따라 달려있다. 그런데 구분 건물이 되는 것은 이게 판례 바뀐 거예요. 바뀌었기 때문에 중요해요. 자 보세요. 393쪽에 동그라미 2번 밑줄 구분행위는 이게 판례 바뀐 거예요. 구분행위는 처분권자의 구분 의사가 객관적으로 의부에 표시되면 된다. 구분 의사만 있으면 된다. 이 구분검이 될 때는 구분 의사만 있으면 돼. 의사 이것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시청이나 구청 같은 데 가면 건축물 대장이 있어. 건축물 대장에는 단독 건물 건축물 대장이 있고 집합 건축물 대장이 있어. 그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야 구분 건물 되는 거 아니고 구분 건물로 등기 나야지 구분 되는 거 아니야. 구분 의사만 있다면 처음에 이 3제 건물 치면서 내 건축 허가를 낼 때부터 시청 낼 때부터 이렇게 건축해서 분양할 겁니다. 다 분양할 겁니다. 분양 의사를 밝혔어. 그럼 구분 의사가 있는 거잖아. 그럼 구분 건물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정리. 구분 건물이 되려면 건축물 대장의 등재. 구분 건물 등기라는 형식을 갖춰야 하면 틀리는 거야. 형식을 갖추지 않아도 구분 의사만 있다면 구분 건물이 되는 거지. 그런 장부에 형식을 구비해 구분 건물이 되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건축 허가 받을 때부터 구분 건물을 분양 의사를 명백히 밝혔다면 그 건축 허가 받은 신고서에 그럼 구분 건물이 되는 거야. 뭐만 있으면 된다? 구분 의사만 있으면 되는 거지. 구분 건물로 등록되거나 등재되는 형식 가치가 구분 건물이 되는 거 아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들은?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과거에는 안 그랬어. 구분 건물이 되려면 건축물 대장에 집합 건물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야. 그런데 지금 등재되지 않아도 구분 의사만 있다면 되는 것이다. 그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그거 하나만. 자, 그런데 넘기시면 394쪽에 2번 봐보세요. 처분의 일체성. 자, 밑줄 별표.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 대지권은 분리처분이 금지됩니다. 처분의 일체성. 무슨 말이냐 도대체가. 말도 어려워. 잘 쓰지 않는 용어들이라. 이 구분 건물이야. 이런 구분 건물은 일단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자, 내가 신축한 아파트, 그냥 평으로 얘기할게. 제곱미터 헷갈리니까. 30평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았어. 평당 2천만 원에. 총 분양가 6억 4천에. 그러면 30평 분양받으면 이 다음에 준공대 입주할 때 실평수
30평이에요? 25.7평이에요? 25.7평이야. 그럼 뭐라 부르는 거냐? 이 궁금은 30평을 그냥 받더라도 나는 분명히 이 가격 냈죠? 이 가격 냈죠? 평당. 여기에는 전유 부분이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 뭐가 있다? 공용 부분이 빠지는 게 돼. 공용 부분. 근데 공용 부분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것이 있고 하나는 구조상, 이 구조상을 또 우리가 당연이라 불러. 당연 공용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전유 부분은 사람들이 뭐라 불러? 전유 부분을 전용 면적이라고 불러. 전용 면적. 응? 뭐 전용 면적이 25.7평 나왔대. 이게 25.7평 나왔대. 그럼 30평 분양받은 나머지 6.3평 어디가 있는 거야? 여기가 있는 거야. 여기 공용 부분에 빠져 있는 거죠. 이렇게요. 근데 전유 부분은 내가 떼어보면 5층 503호 떼어보면 순서대로 쫙 펴져 있는데 표제부, 등기 표제부, 갑굴고 있어 없어요? 있어요. 내 등기 5층 503호 찾아오면 표제부, 갑굴고 껴져 있어. 둔다. 근데 나머지 공용 부분은 규약상 공용 부분이 뭐예요? 규약이 뭐지? 규약이 자치법규. 아파트 관리 규약. 우리 자치법규로서 공돈 쓸 때는 공돈 쓰는 부분이 있어. 원래 독립한 건물이야. 근데 공돈 쓰기 때문에 공돈 쓰는 부분이 있어. 이런 게 뭐가 있을 거예요? 아파트 입구에 서 있는 관리실 건물, 무슨 노인정 건물, 이런 거요. 일부는 여기 빠져 있는 거. 내 6.3평 일부는 여기가 있는 거. 내 지분이. 그럼 이거는 뭐는 둔다? 표제부는 둔다. 표제부는 있어요. 그런데 아파트 관리, 저 정문 옆에 서 있는 그 관리실 건물 2층짜리 건물 보면 표제부에 소재지 나와. 2층짜리 철공 콘크리트 슬래브 집어넣어서 1층 면적 얼마, 2층 면적 얼마, 지하실 얼마. 다 표제부 기재되어 있어요. 표제부는 두는데 표제부에는 규약상 공용 취지가 딱 기재되어 있어요. 표제부에 이 신상명서 나와 건물 신상명서 나온 다음에 단지 전체에 규약상 공용 부분인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 다음에 갑굴구는 없어요. 없어요. 규상 공용 부분 뭡니까?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이런 데 내 평소 빠져 안 빠져요? 빠져나가야지. 근데 그냥 공용 부분은 표제부, 갑구, 울구 아무것도 없어요. 등기부가 없어. 이렇게요. 그런데 갑굴구가 없다는 얘기가 뭐예요? 갑굴구가 없다는 얘기가. 따라서 공용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아. 아, 등기부가 있어야지 뭐 등기를 하든지 말든지 하지. 득실 변경 여기다 등기하는 거잖아. 갑굴구에다가. 따라서 요하지 않고 이 공용 부분은 전유 부분과 처분의 일체성. 같이 움직여야 돼. 둘 중 하나만 분리처분하는 것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원칙만 안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내 실평수가 25.7평인데, 근데 이건 팔게, 내가. 너 5억만 줘. 그런데 공룡에 가 있는 내 집은 6.3평인데, 그건 안 팔게. 너 전유 부분만 사. 공룡에 나가 있는 집은 안 팔게. 저기, 내 전유 부분은 안 팔고, 내 복도 엘리베이터 노인정 관리실에 6.3평이 빠져 있어요. 그거 지금 1,000만 원만 줘. 내가 그만 팔게.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원칙만 안 돼요? 아, 절대로 안 되는 거지. 원칙만 안 된다는 분이 어디 있어? 복도 엘리베이터 지금 어떻게 팔아먹어요? 절대로 처분이 금지돼요. 분리처분 안 되는 거야. 귀하로 달리 정해도 안 돼. 근데 왜 원칙을 얘기했을까? 공용 부분은 전유 부분과 처분의 일체성. 둘 중 하나는 분리처분할 수가 없어요. 25.7평 팔되 6.4 안 팔게. 이거 말이 안 돼. 귀하로 달리도 안 돼. 절대로 불처분이 안 돼. 대지권 때문에 그 얘기한 거야. 아파트 가면 대지권은, 대지 지분은 이 전유 부분과 분리처분이 안 돼요. 내가 300여 팔면 그 대지권 갖고 내 대지 지분을 함께 팔아야 돼. 근데 원칙일 뿐이야, 그거는요. 귀하로 달리 정한 바가 있다면 대지권은 불처분할 수 있어. 대지권 원칙만 불처분이 안 되는 거야. 그건 달리 정하면 불처분하는 예외가 있을 수 있지만 복도에 대한 엘리베이터는 절대로 분리처분 안 되는 거야, 공용 부분은. 이해되시죠? 대지권과 달라요. 절대로, 절대로 안 된다, 절대로. 그리고 공용 부분은,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 부분은요? 이 부분은
구분소유자들의 공유로 하는 거예요. 공유로. 자, 시험 내볼게요. 부분 건물에서, 집합 건물에서 부분 소유의 대상은 네 거,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부분 소유 대상은. 이것은 전유 부분의 하나다. 하나란 말을 붙였어. 전유 부분만 네 거가 대상이 되는 거다. 맞아, 틀려요? 맞아요. 얘는 절대로 안 돼. 얘는 절대 네 거니까 대상이 될 수가 없고 얘는 공유로만 해야 된다니까? 네 거 대상이 되는군요. 이거만 네 거, 내 거의 대상이 되는 거야. 이거만. 이해되죠? 맞는 지문이에요? 응? 또 의심하는 거 봐, 또. 의심의 눈출이 또. 공유로만 해야 돼. 따라서 공유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취득쇼란 말이 있을 수가 없지. 작년에 이 문제 나왔어. 생뚱맞게. 구분 건물의 공용 부분도 복도에다 엘리베이터도 내가 20년 공부에 점유했다면 시효 취득할 수 있다. 말이 돼요? 공용 부분은 공유로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복도식 아파트 있어. 복도식. 내 맨 끝집이야. 끝집인데 아무도 안 와. 이거 한 평 막았어 내가. 여기 막았어. 이렇게 막아갖고 내 20년 사용했다? 그거 내 거예요 그거? 근데 또 이걸 틀리고 와. 다음 중 취득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고르시오. 공용 부분, 집합부 공용 부분. 근데 또 틀려. 나는 그러니까 시험장만 가면 바보가 돼서 오나 봐. 머리가 멈춘데 그냥 탁 멈춰갖고 아무 생각이 없대. 긴장해서 그래요. 겁내서 그래요. 말이 안 되지 뭐. 그런데 이 공용부는 뭐든지 우리가 연립, 빌라, 아파트, 구분 건물에서 뭐든지 지분 비율이야. 의무 부담도 지분 비율로 내는 거야. 자, 공동관리비 어떻게 내나요? 그 아파트는 똑같이 내요? 평수 비율로 내, 평수 비율로. 평당 얼마씩 부과되잖아요. 지분 비율이야. 이게 의무 부담도 지분 비율로. 응? 수익의 배분도 지분 비율로. 대지권도, 땅 대지권도 전유분의 면적 비율로 갖고 있는 게 원칙이지 똑같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32평 분양받은 사람이랑 24평 분양받은 사람은 공유에 빠져있는 지분이 달라. 더 많이 빠져야 돼, 넓은 평수가. 그럼 공유분의 지분은요? 공유분의 지분은 전의 면적 비율로. 관리비도 면적 비율인데 면적이라는 말 쓸 때 지분이라는 말을 써줘, 이제 자꾸. 지분 비율로. 의결권 어떻게 하세요? 의결권. 재건축합시다. 24평짜리가 있고 우리 아빠는 40평짜리가 있어요. 두 평수에 24평, 40평. 그럼 의결권 같은 거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1인 2평 공산당 아니야. 40평짜리가 난 반댈세. 그러면 24평짜리 찬성일세. 과반수는 없는 거야, 반대가. 40평짜리 2명 합쳐지면 80평이야. 24평짜리 3명 합쳐야지 80평이 안 되잖아. 뭐든 의결권도 지분비를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건축 결의할 때는 의결권 및 구분 소유자 각각 5분의 4. 그래서 넓은 평수와 의결권 더 많은 거야. 대지 지분 더 많이 갖고 있잖아. 그래서 의결권도 지분, 뭐든지 지분 비율이야, 지분 비율. 응? 그런데 지분 비율이 아닌 게 하나 있어. 공용 부분의 사용만은 지분 비율로 하면 틀려. 이거 하나만 지분 비율이 아니야. 이게 잘 나오죠, 그러니까요. 3년 전에 이거 물었어요. 복도 엘리베이터 노인정 관리 사용만은 어떻게 사용만은 누구든지 그 용도에 따라 누구든지 평등하게 엘리베이터 어떻게 써야 돼요? 지분 비율로. 그랬더니 40평이 그래요. 저기 24평이시죠? 한번 걸어 올라가세요. 제가 전기비 더 많이 내거든요. 면적만 내잖아. 주차장 쓸 때 개구리 주차 시켜, 당신 개구리 주차. 지금 모자라 죽겠는데 난 40평이야. 대집은 더 많어. 넌 개구리 주차. 노인정 가서 쌈 났어. 다리 오물이래. 쪄가지고 내가 다리 피고 난리야. 나 40평짜리 노인네야. 니네 24평이잖아. 사용만은 평등하게. 다른 건 다 지분 비율이야. 근데 공유의 사용만은 누구든지 용도에 쫓아 평등하게. 또 용도에 따라 그래야 돼. 용도에 따라. 요거 잘 속여요. 몇 번 나왔던 거야. 평등하게. 지분 비율 아니고. 또 자기 필요에 따라 그러면 안 돼. 자기 필요에 따라 그러면 안 돼. 자기 필요에 따라 하면 안 돼요. 그 용도에 따라 평등하게. 용도에 따라 써야 돼. 노인정은 누구 와야 돼, 그러면? 부녀회는, 우리 관리사무실 부녀회 사무실이 있고, 노인정이 있어. 노인정은 노인들만 오셔야 돼. 얘들아, 우리도 거기 지분 있다, 야, 애들아. 우리 노인들 없으니까 애들 보냅니다, 당분간. 애들 좀 뛸 거예요, 거기서. 애들 와서 지금 난리 났대. 쌈하고 오줌 싸고 난리 났대. 빨리 데리고 가래.
우리도 지분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네 필요에 따라 쓰라는 게 아니야. 그 용도에 따라. 노인정은 노인 오시고, 분녀는 분녀에 오고. 응? 이해되시죠? 배드민턴은 배드민턴 치고, 테니스는 테니스 치고. 용도에 따라, 자기 필요에 따라 쓰라는 게 아니야. 용도에 따라 누구든지 평등하게. 그 얘기가 어딨냐? 쪼록 내려오면요. 394쪽에 4번. 공열 사용. 거기 있네, 4번. 394쪽 4번. 공열 사용만은 그 용도에 따라 지분이 아니라 어떻게? 평등하게. 나머지는 다 뭐다? 지분 비율로. 다 지분 비율이야. 의결권까지도 지분 비율이야. 면제 넓은 의결권이 더 많은 거야. 여기만은 평등하게. 그리고 5번 또는 별표. 공유물 득실 비용은 득실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 등기부 없어요. 공유물 절대로 분할 청구할 수 없고 6번에 공유 부분은 뭐가 된다? 공유로 하기 때문에 복대 대리비는 시우 취득한단 말은 없다. 또 하나 7번 동그라미. 7번. 뭐 또 아니야. 무슨 이게 규정이지. 뭐 논리의 문제가 아니잖아. 자, 이 얘기 보세요. 하자 추정. 전유분에 속하는 한 동의 건물의 설치 보존의 흠으로 인하여 다른 자에게 손해 입힌 경우 그 흠은 공유물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잘 모를 때 하자는 전유분이 아닌 공유물 하자로 추정한다. 중요한 얘기예요. 자, 집합 건물에서 아파트 연립 빌라에서 하자가 있어. 하자는 잘 모를 때는 공용 부분이 아니라 공용 부분에 하자로 추정한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사회생활 때. 자, 보세요. 우리가 아파트인데 내가 7층이에요. 7층 끝집이야, 끝집. 외벽에 있는 끝집이야. 낡은 아파트야. 한 20년 됐어요. 근데 밑에 층에서 와버려요. 6층에서. 했더니 천장에서 불이 뚝뚝 떨어지고 막 얼룩이 짖는 거야. 비만 오면 특히 심해, 이게. 비 오고 나면. 그러니까 우리 배관이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도배비 불어주고 뭐 수리를 해주는 거야. 사람들도 보면 우리 배관이 어디 터졌다는 게 잘 안 나와. 근데 어쨌든 물은 이렇게 가까워도 물이 떨어져, 이렇게요. 그러면 잘 모르겠을 때는 전유분의 하자가 아니라 공유 하자가 추정하기 때문에 누가 고쳐줘라? 공동관리비에서 고치려는 거야, 다 뜯어서. 명백한 것이 아니라면 잘 모를 때는 전유 하자가 아니라 공유 하자로 추정하기 때문에 내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관리비에서 부담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 건물에 있어서 하자음이 있는데 이 내 전유분의 하자가 뚜렷하지 않으면 잘 모르겠으면 다 공유 하자로 추정한다. 중요한 얘기야. 내 개인이 부담하는 게 아니야, 그때는. 이 얘기. 나머지 뭐 대지권 얘기는 안 해요. 볼 것도 없고요. 자, 넘기시면 관리 부분이요. 관리 주체 여기부터. 관리비 어떻게 하는 거? 체납 관리비. 그걸 빼먹었네, 여기다. 체납 관리비. 이 전유 부분에 체납 관리비는 이건 승계하지 않아요. 하지만 공용 부분에 이 공동관리비라고 부르는 거야. 체납관리비는 신소자가 무조건 승계받아야 돼. 그럼 중개사들은 뭘 체크해줘야 돼? 집사가 팔아. 중개사 뭘 체크해줘야 돼? 관리사무소 쫓아가서 이 매도인이 관리비 몇 개월치 밀렸는지 체크해야 돼. 그거 안 하면요, 무조건 승계받아. 이건 강행 규정이야. 새로운 신소자가 아니 그 사람이 안 낸 관리비를 왜 내가 내냐 그러면 이사 못하게 사단이 막어. 규정이 그렇습니다. 집합권 강행규정. 이 공동생활해야 되나, 공동생활. 그래서 전 소유자의 체납관리비는 경락자가 매순이 무조건 승계받아야 돼. 단 모든 체납관리비는 아니야. 공유물의 체납관리비만 승계받는 거야. 전유물의 체납관리비는 승계 안 받아요. 또 연체력과 승계받는 건 아니야. 연체도 승계받진 않아. 그렇지만 실제 그 관리사무소는요, 이 사람이 관리비를 내는데 안 내면 둘 다 안 내지. 하나만 안 내는 사람은 없어. 그러면 전유물의 체납관리 다 받으려고 한다고 놨고, 얘 급탕비 쓴 거, 전기비 안 낸 거, 그거 합치면 뭐 18만 원씩 돼. 그걸 나한테 왜 받냐고. 글쎄 그렇다고 그러면 아니 공유물의 체납관리비면 공동관리비면 나한테 받아야지, 승계받아야지 왜 전혀 체납관리 승계받냐. 그나저나 이사 못하게 해. 엘리베이터 못 써. 사다리 못 펴. 그러니까 그냥 원래 판례는 공용분의 체납관리는 승계받으라 돼 있는데 현 상황은요, 전혀 체납관리가 다 승계받는다고. 그래서 60만 원, 70만 원씩 내야 돼, 어떻게 하면. 중개수는 못 받는 거지만 빼야지 뭐. 그래서 잘 체크하라는 거야. 체납관리비 승계, 무조건 승계예요. 자, 396쪽 관리 주체부터 10분 쉬었다 다시 할게요.